원주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주를 오셔서 아시겠지만 원주가 평창 올림픽을 치르면서 상당히 교통이 여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성남에서는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한 번은 중소기업 청장이 강원도 이제 그 실적을 파악을 하면서 저희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직원들을 통해서. 아니, 성남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그 원주에 있는 인프라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좀 이해가 안 되신 거죠. 원주 데이터를 보니까 수도권에서 원주 와서 많은 업무들을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뭔지를 확인하러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용했던 그 기업분들, 성남에서 오신 기업분들한테 다시 이제 은밀하게 여쭤봤더니, 아니, 원주에 오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원주에서 구로동 쪽으로, 구로동 가면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서울 구로동 쪽에. 그쪽 가는 것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법정 교육을 이제 원주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로동 가는 것보다는 원주가 가깝고 환경이 좋다. 또 드라이브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성남에서 이제 오신다 그래서 제가 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주 의료기 산업 역사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단 소개하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가 좀 대표적인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서 돈을 먼저 투입을 하면서 이제 산업을 육성하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원주는 조금 다른 게 정부의 도움 없이 원주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대학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때는 산업 구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정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정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자생적인 모델을 만든 것이 원주의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업들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10개 업체를 시골 보건소에서 창업한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또 잘 아시는 분이 또 한 번 오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10개 기업이 창업했는데 창업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 부도난 회사를 매입을 해서 저것을 임대형 공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번 오셨습니다만 이곳에서 또 창업하는 기업들도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임대 공장에서 창업에 또 성공한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원주 동화 의료기 산업기술단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10만 평 규모로 의료기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는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에서부터 임대, 그 다음에 자가공장 가는 그 단계별로 기업들을 지원한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리 산업은 1998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된 것은 2000년도 넘어가서부터 정부에서 보니까 뭔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뭔가 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사업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지금 여러분 계시는 이 원주 기업도시 이곳에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둥지를 틀고 저희 테크노밸리가 연세대학교 내에 있다가 이곳에 이제 건물을 짓고 입주하면서 보다 좀 체계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보실 이제 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2020년 이제 가까이 오면서 2007년, 8년 이때 넘어오면서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아까 저희를 소개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그래도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찬이십니다. 더 잘하는 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스타트를 이렇게 빨리 좀 시작했어요. 2007년, 8년 때.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를 만들고, 좀 이따 가서 보실 거예요. 센터를 만들고 그곳에 서버를 구축하고 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곳에 저장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이런 업무들을 이제 일부 지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오면서 가장 좀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보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키사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디지털스퀘어 보안 리뷰앱을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보안 이런 부분들을 인증하고 검증하는 그런 업무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파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업무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팔려고 하면 인증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제인증센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을 하고 복지부에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전국에서는 저희만 유일한 사업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의 해외 인증, MDR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국 기업들 지원하는 겁니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9월 달에 진행되는 강원일 전시회인데요. 올해로 20회를 맞이합니다. 20년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그런 전시회가 아니고 국제 전시회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다녀들을 상당히 많이 오시게 해서 실제 비즈니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클러스터가 잘 조성되어 있어요. 저희는 의료기기만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원주의 많은 기관들마다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혁신도시가 원주에 만들어지면서 생명 건강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들어왔는데 혁신도시를 만들게 된 배경도 사실은 원주에서 1998년서부터 의료기기 산업을 이미 브랜드화해서 원주의 이미지는 생명 건강도시, 의료기기 산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정부에 전달되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러면 원주는 그러한 공공기관들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의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그곳에 심평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보험복지공단 이런 이제 생명건강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과 산업단지들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렸더니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기업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의료기기 할 때 지원을 많이 못 받는데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하시면 그쪽에 가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원주는 의료기기에 좀 특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테크노밸리 2003년도 그러니까 의료기기 사업이 시작된 지 한 5년 좀 지나서 이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전문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업 보육하는 단계부터 마케팅에 대한 부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가는 방향은 원스톱 서비스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클러스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대학의 아주 역량 있는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기관들이 협업을 하면서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는 그게 원스톱 서비스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주에서만 할 수는 없어요. 역량 있는 지자체들, 성남도 저희가 그래서 MOU 체결하고 이렇게 협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남이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관련 있는 기업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연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인데요, 원장이야 21본부에 이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기업지원 본부, 제가 맡고 있는 본부인데요, 이쪽에 이제 많은 역량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미션이니까요. 누구든지 그렇죠.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이런 미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세워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스톱 서비스죠. 아이디어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메디컬 인더스트리 합성어인데요.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 컨설팅 단계부터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외 의료기 시장 정보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글로벌 데이터라든지 설리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온라인에서 서치가 안 돼요. 와서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기초해서 이제 아이디어 컨설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가 산업하기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지원했냐면 저희가 밀링 선반 사서 가공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시제품 만들어주는 업무들, 그 다음에 제품 만들었으면 안전에 대한 평가 받아야 되잖아요. 시험 검사. 그리고 이제 아까 허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제인증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허가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일부 지원 사업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외 전시회, 국내 전시회 공동관들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시회에 원주의 장점은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부스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부스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업력이 좀 된 기업들도 저희 공동관에서 안 나가려고 따로 개별로 나가셔도 되는데도 안 나가려고 하실 정도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한번 기회 되시면 강원도기 전시에 가까우니까 드라이브 삼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가까우니까 한번 와서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 추이입니다. 급격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제 22년, 23년 넘어가는 게 좀 꺾이기 시작했죠.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 급격히 성장했던 그래프들이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가장 큰 정책 이슈가 수출입니다. 해외 수출. 그래서 저희도 모든 역량을 그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좀 꺾인 거 이해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원주가 그동안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단지 지금 이제 182개라고 하는 그 수치는 식약처 통계 자료에 잡히는 기업 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빠져있는 홈헬스케어 하는 기업들 또는 이제 전후방 약간 이제 부품 단위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포함하는 한 220개 정도 기업으로 지금 저희는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업이 좀 많이 요즘 오려고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단지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기업이 늘어났으면 아마 이 그래프 성장률은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가 교통이 많이 좋아졌으므로 그러한 공간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원주에서 창업해서 성공한 기업 이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어디 가셨지? 한 분 계셨는데, 시우메디컬 시스템은 아까 그 임대 공장에서 2001년도에 5명이 창업했던 기업인데 코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주식회사 메디아나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은 98년도 창업은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IMF 이때 막 맞물리면서 제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주에서 처음에 그 보건소 그 좁은 공간에서 창업을 2명이 하게 됐습니다. 제조 쪽으로. 그랬다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밑에 있는 두 기업은 아이센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런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창업했다가 원주를 이전해서 급격하게 성장한 그런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바로 앞에 있는 기업이 누가그룹인데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찍었었는데 주요 매출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갑자기 확 떨어졌죠.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아주 환골탈퇴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장의 방향인데요. 저희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핵심 거점 도시로 키우려고 원주시와 강원도와 저희 기관이 똘똘 뭉쳐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교통 여건이 수도권 이제 전철도 이제 2028년까지 연결되게 되면 이제 강원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은 인력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남벨트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것도 이제는 원주, 춘천 라인까지도 이제는 괜찮다라고 이제는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기 훨씬 더 좋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공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요 건물,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이 건물의 한 반만한 건물이죠. 5층짜리 건물이 2025년도에 아마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이 부지 내에 그렇게 되면 한 50개 정도 기업이 이곳에 입주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 국제인증지원센터 사업, 요거는 다 대상이 되세요. 의료기기 하고 계시면. 그러면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비를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국회를 다녀왔는데 사업비를 이제 배로 좀 증액하는 그러한 업무들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증액해서 지원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의료기기 개발을 하면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이거를 한번 구현할 수 있도록 해보자. 개발 비용도 좀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해보자 해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이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제품 개발을 할 때 이 트윈 환경에서의 어떤 좀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 자세하게 담당자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마케팅하는데도 굉장히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잘 팔아야 되잖아요.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수출이에요, 지금.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외 시장을 진출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주 급변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올해 선정이 돼서 제가 이제 총괄 책임자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이제 아마 이후에는 AI를 통해서 그 시장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내 제품의 어떤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바이오 매칭까지 좀 일부 할 수 있는 이게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봐야 되잖아요.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처음 가는 길은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를 정부와 같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코트라 참여하고 있고요. 무역협회에서 도움 주고 있고요. 여러 기관들이 합해서 이 사업을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원하는 공고가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는 사업비가 많지는 않아요. 플랫폼 구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전에 결제가 내려왔으니까 다음 주에 공고가 올라갈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이 되시니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기술 지원 부분에 제품 설계하고 모건 만드는 거 이런 거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제품이 어느 정도 개발됐다 그러면 시험 검사에 대한 부분들 저희 쪽에 와서 해도 되지만 KT나 KTR 그런 시험 기관에 가서 하는 것도 일부 비용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뭐 이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현장을 좀 둘러보면서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찾으셔야 돼요.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원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심껏 안내해드려서 지원을 가능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시설 안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시설,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제조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네네 돈 하고 계시고 정보를 빨리 얻어서 빨리 신청하시는 데가 네네 유리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사업 점들을 반드시 거쳐야 사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허가 많지 않아서 좀 스케줄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현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를 안 들어간 걸 지원했는데 제가 기업이 디버깅한 기술이 없어요. 대부분 회로 설계도 외부에다 맡깁니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양산 딱 넣고 완제품이 됐을 때 허가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얘기 안 나고
근대 목적을 두고 이 챔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혁신 플랫폼 사업단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주는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는 원주에서 창업해서 지금 3년 차가 막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니어 케어 서비스 동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강의 자료랑 그리고 여기 오늘 의료기기 바이오 쪽에서 오셨으니까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가지고 왔고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인턴처럼 왜 경험과 지혜가 많은 시니어들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는 퇴물이 되어야 할까? 계속해서 이 경험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니어분들을 청년들에게 멘토나 사업의 동반자처럼 매칭하는 일을 해왔고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참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리고 이제 서드에이지라는 저희 회사 이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하버드라는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 만드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생 전반전 후반전 기대 수명이 60세 정도였을 때는 열심히 사회생활까지 하고 퇴직하고 나면 노후는 즐겁게 보내자, 쉬자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퇴직 나이가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만 43세예요. 놀라셨죠?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단위로는 만 49세예요. 아니 팔팔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 같은 나이인데 무슨 일이야 하시겠지만 대부분 회사를 관둔다기보다는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이럴 때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도 문을 닫게 되고 그럼 평균 나이가 서울은 만 43세, 전국은 만 49세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아갈 나이는 몇 세죠?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80세, 90세, 그리고 저희 밑에 20대, 10대들은 120세,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인생 전반전, 후반전 나누면 안 되겠다. 인생 4등분 해보자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생 1기는 first age, 배움의 단계, 학교 다닐 때 한 25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생 2기, 배움을 통해서 사회에서 약간 전력 질주하는 시기. 그럼 인생 3기는 뭐냐, 서드에이지는 사회도 어느 정도 알겠고 나도 좀 알겠는데 이거를 좀 공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시기예요. 그리고 인생 그러면 4기는 뭐냐? 사람마다 달라요. 신체적인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시기예요. 누구나 다시 누군가가 기저귀를 바꿔준다거나 몸의 어려움을 돌봐줘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4기예요. 돌봄이 필요한 시기. 서드에이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인생 4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3기를 최대한 늘려보자. 인생 1기랑 2기는 어떻게 더 손쓸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방법상. 그러면 인생 3기를 최대한 늘려서 누군가는 몸이 아파가지고 골골대는 나이가 50부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60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고 그대로 가실 수도 있어요. 김영석 철학자 같은 경우는 102세인데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서드에이지예요. 저희도 평생 현역으로 살다가 우리 집에서 그냥 눈 감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해하셔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노인으로만 판단을 하시면 노인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탔을 때 저 사람 나이가 얼마고 저 사람 얼마인지 노약자석에서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끔 전철에서 싸움나는 걸 보면 내가 65년생인데 나 63년생이야 나 59년생이야 이러면서 자기 싸움 하실 때가 있거든요.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드에이지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50 플러스는 새로운 어른, 이제 일본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50은 더 이상 나이 많은 노인이 아니다. 근데 중장년 기준에 따르면 이제 노인에 약간 해당하거든요. 근데 50이고 그다음에 또 50하고 65세 전후도 다르다. 그럼 65세는 액티브 시니어. 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니어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 이렇게 나눠진다. 이걸 잘 접근하지 않고 시니어 비즈니스에 돌입하시게 되면 너무너무 헷갈린다. 저한테도 항상 너희의 세그먼트, 세분화는 어떻게 되니? 너희의 타겟은 누구니? 하면 저희는 액티브 시니어랑 새로운 어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40대들도 요즘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앞단에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조금 더 뒷단에 기기를 개발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시니어나 시니어들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정말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거에 맞게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잠깐 서데이지 소개를 더 드리면 저희는 Forever Young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영원히 젊고 싶다, 마음은 항상 청춘이다 라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드림이라는 큐레이션 구독박스고요. 이제 좀 시니어분들이 드시기 편한 간식, 먹거리 같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선물처럼 꾸려서 원래는 매달 발송을 했다가 요즘은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단체 주문이 들어올 때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는 아까 영화 인턴 포스터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 커넥트라고 해서 그 시니어분들의 경험, 20년, 30년, 40년 된 경험이 묻히지 않고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경험 일 연결, 지역 내 창직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시니어 글로컬 인사이트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딴중일기는 원주에서 진행하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딴중일기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단에 일부 비용은 협력단에서 내시고 일부 점심 같은 비용은 저희 서데이지의 딴중일기를 통해서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딴중일기는 딴 세상을 꿈꾸는 중년들의 일터 기획의 주인말이에요. 그래서 중년들도 새롭게 일터를 기획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원주에 오시면은 어떤 창직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그런 투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시니어들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빨리 맞이했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시설에 어떤 생활 패턴으로 옷을 입고 사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인사이트 탐방단이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그거가 지금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인생 3기를 위해서 어떤 일거리, 할거리, 먹거리를 연결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 발굴했는데 돈이 너무너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접고 좀 집중할 분야를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혜드림의 큐레이션 구독박스 안에는 저런 간식 먹거리 아니면 집에서 혼자서 식사를 드실 수 있는 간편식 같은 것들을 담았고 요즘은 프로폴리스 캔디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 연결 서비스고요. 작년에 좀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중단한 서비스를 교수님이 약간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라고 은행 19군데에서 자금을 내서 8천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금융권 경력을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저 엑스퍼트 매칭이라고 국내에서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그쪽에 주재원 경험이나 비즈니스를 하셨던 시니어분, 퇴직하시거나 현지에서 계신 분들을 연결해가지고 자문역으로 만들어서 같이 시장을 발굴하거나 리서치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교수님이 인트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해보니까 early stage라고 불러요. 초기 스타트업들은 아직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를 발굴해서 연결해 드려도 그 다음으로 팔로업이라고 하는데 일을 계속 진척시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투자금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최소한 2, 3년은 투자해야 되는 분야까지 신경 쓸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중견기업 쪽으로 타겟팅해서 그런 일을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올해는 사실 틀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상황이라는 하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요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딴중일기 투어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저희 딴중일기에 참여하셨던 시니어분이 원주에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속초로 이주하신 케이스가 한 분 있고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파시고 속초로 이주하셨고 또 한 분은 원주 딴중일기 6월에 참여하신 분이 9월에 1년간 살아보기 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정착해 보려고 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하는데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원주에 오면은 이제 생활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일을 좀 해보실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는 사람책 투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이제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러 간다거나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가 뭐가 있을까 보러 가는 투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에는 시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 탐방단을 통해서 키어텍스라는 박람회에 갔다 왔는데요. 키어텍스 박람회도 좋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어떻게 일본의 장내 문화가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에서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IoT 기기들 있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다 너무 후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후진 IoT 기기를 쓰다니 우리나라가 당장 진출해서 먹어도 되는 이 시장을? 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매출 한 500억 정도 하는 요양시설에 가서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렇게 좋은 기계 만들어봤자 사용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이 다 60대신데 못 쓴다. 제일 편안하고 적정한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수십 년 실험해보고 알게 된 거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시장이었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에 막상 탐방을 가면 모르고 볼 때랑 알고 볼 때랑 다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강사분들을 일본에 섭외를 해가지고 투어는 제가 해드리지만 그 외에는 이제 강사분들이 그 분야에 왜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됐는지 왜 이런 서비스가 움직이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에도 저 HCR 복지기구 박람회여가지고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같이 가는 탐방단이 벌써 2팀이 꾸려졌고요. 좀 항공권이 없어가지고 어제 내내 모두처럼 얘기하고 있었고 이제 메디컬 재팬이라는 것도 그 다음 주에 있는데 의료기기 원래 관련된 건데 섹션을 보시면 메디컬, 엘더리 케어, 파마시 위크라고 해가지고 엘더리 케어 섹션이 따로 생겼어요. 그 정도로 고령화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시니어를 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서데이지 파트너가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는데요. 상해에서 6월달에 차이나 에이드라는 박람회가 열렸어요. 보통 한국은 10,000명 정도 오면 그냥 선방했다라고 지금 전시인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광고가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게 참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박람회를 많이 가보면 대부분은 업체분들이 교류하시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60대 분들이 오셔서 내가 살 거 없나? 라고 보시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게 많았던 박람회라서 신기했다. 근데 이제 중국을 보고 온 경험으로서는 아직 기계나 시설이 참 철학이 없다. 근데 뭔가 빨리빨리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SK라는 그룹의 공채 B2B 마케터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경유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맨날 같이 신입으로 입사한 동기 남자애들은 몽블랑 펜도 사주시고 명함 지갑도 사주시는데 저는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만해서 제가 1등 했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하니까 여자니까 손님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왜냐하면 손님들이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시면 영어를 하는 직원으로서 항상 동반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여자가 오랫동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라고 선배님들께 물었더니 외국계 금융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티은행 공채로 다시 들어갔고요. 시티은행에 다니다가 이제 저희 고객사가 리만브라더스라는 은행이었는데요. 스카웃돼서 딱 옮기자마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까 평균 나이 청계천에서 만 43세 말했잖아요. 저는 만 29세에 저희 회사가 파산하는 경험을 했고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지, 공부도 열심히 했지, 돈도 나름 잘 벌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니까 인사과에서 다 같이 이번 주 내로 해고 통지서를 받을 테니까 단체로 직업을 알아보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충격을 받고 회사만 의존하고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제가 좋아하는 한방차 카페도 해보고요.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리만브라더스에서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를 문 닫을 때도 여기 있는 기기들을 팔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가지고 1년 더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모건스탠리라는 은행으로 이직을 해서 잘 다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일을 더 해야겠다. 그리고 회사가 나를 팽개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 독서실도 해보고요. 자잘한 창업들은 해봤는데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카이스트 MBA에 진학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눔 커넥터라고 기업들이 좋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했었고요. 네,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어요. 국내에서 거의 소셜 벤처 컴페티션 하면 저희가 항상 노미네이트 되고 1년 동안만 9개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 손에 쥔 돈이 상금으로 5천만 원이었어요. 전체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근데 저희 11명이었거든요. 4명으로 시작했다 11명인데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각자 다 취업을 하자라고 해서 해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 맨 끝에 검정색 강아지 보이세요? 제가 MBA를 마치고 그 심박수를 재는 의료기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강아지의 수명이 10년이래요. 얘를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게 만들어서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름 이제 카이스 내에 여러 가지 3D 프린터도 쓸 수 있고 기계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걸 활용하니까 미국에서 당시 한 100억 정도 투자받은 애들이 200불에 인간용을 팔더라고요. 심박수를 체크하는 거를. 근데 우리는 50불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동물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용 데이터로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한 3개월 정도 되게 자신있게 밀고 나가다가 보는데 샤오미의 미밴드를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샤오미가 초창기 기업이기도 하고 한국에 진출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인간용 심박수 측정기를 13불에 판매한다고? 우리는 최저가가 50불로 제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경쟁이 전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해산하자. 내가 남은 빚은 지고 갈게. 왜냐면 제조를 하니까 금형도 뜨고 제조도 하다 보니까 공장 한 번 돌리면 그냥 어기 우습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돈을 많이 썼고 그 전에 모아놓던 돈들을 그때 많이 탕진했고요. 그 사기 같은 것도 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딱 정리하고 나서는 샤오미가 만들어준 중국의 인프라가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해서 그냥 다짜고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있어보니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국하고 안 좋은 인연도 있으실 거고 좋은 인연도 있으실 건데요. 저는 고생을 초창기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1년 1년 연장하면서 살다 보니 7년을 살게 됐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아시죠? 아파트에 갑자기 셔터가 내려와서 폐쇄되는 경험을 하고 이게 뭔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유 없이 살 수 있는 건가? 라는 극단의 경험을 하면서 저는 사실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외화벌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중국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보시면 한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오니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태클을 건 적도 없고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생활을 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 필요한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다 70대신데 액티브 시니어세요.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상에 필요하신 게 많은 걸 보고 나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나는 심지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진짜 싱글로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아무도 해줄 수가 없네? 그럼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 스스로 평생 현역으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활동들은 에이징 인스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귀국하고 나서 서울대에서 웰 에이징 시니어 산업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료하면서 정말 한국에 빈 구석이 많구나.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네라고 해서 이제 매주 시니어 트렌드라는 칼럼을 아시아경제에서 연재하고 있고요. 저 신중년과 지역이 있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개최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보고 연세대학교랑 같이 정말 일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식의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카톡방이나 세미나 포럼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국에 오래 있다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럼 중국에서는 지금 시니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저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봤을 때 이미 노인 인구가 3억 명에 가깝다. 그래서 정부도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돌아가신 리커창 총리신데요. 항상 양회라는 행사가 있어요. 가장 큰 정치 행사인데 거기에서 외국 기업들을 물리치자라는 말이 나오던 때조차도
고령 산업, 실버 산업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리커창 총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2인자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방송에 나와서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인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도 뭐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말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쭉 가는 구조라서 얼마나 중국 정부가 고령 관련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노인, 양로 산업은 가장 큰 유망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고요. 지금 실버 산업 추진 26개 조치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왔냐면 이제 중국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미국 선로 웨이푸시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직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선진국이 되지 못했는데 나라가 늙고 있어. 그러면 이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하겠지? 우리 공산국가인데 라는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것들이 아직 확충이 안 됐고 유럽처럼 연금 제도를 쌓을 그 경제적 발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을 일본과 유럽과 미국에 파견해서 좋은 점들을 막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코로나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아파트 셔터가 내려왔을 때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봤을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IT 기반으로 배달도 받아야 되고 배급도 받아야 되고 이랬는데 어르신들은 그 인프라에서 제외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 다 들어와 라고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라 온라인에서. 그래서 42개 대기업을 불러서 지금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다 들어와 해가지고 무조건 만들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3년, 코로나 3년이 지났는데 처음 시작은 단순하게 글꼴을 키운다거나 색변경에서 보기 좋게 만드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동시에 우리 어머니가 70세시면 저랑 어머니랑 조카랑 같이 쇼핑 앱에 들어가서 동시 쇼핑을 해서 어머니 대신에 제가 비밀번호도 기억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은 사실 침투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중국이 진보했다. 근데 오프라인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의 사례인데요. 제가 시니어계에 들어온 지 3년이 딱 채워졌는데 진짜 돈 버는 데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베이캐피탈이나 MBK 같은 곳들이 다 제가 고객사로 같이 일하는 곳들인데 매출 3조 원 하는 데들 이런 데들을 1조, 2조 이렇게 산 다음에 되팔 수 있는 시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부 주도로 복지 영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 민간의 영역에서 발전시키는 것도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사실 아직 복지 시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물살이 확 바뀌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정말 다양한 활동 앞에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는 걸까? 난 정말 죽을 만큼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일을 선별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야지 실제로 저희도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고 MBK가 한국 기반으로 출발한 가장 큰 산업펀드 회사예요. 근데 일본에 가서 지금 생명사를 인수하고 실버타운을 인수하고 또 유교 요양원을 인수하고 이번에는 아리나미 제약까지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2, 3년 사이에 11조 원을 베팅했어요. 일본의 실버 산업에. 그 정도면 사모펀드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진출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본을 선행지표로 봤을 때 한 지금 10년에서 20년 정도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근데 정말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이걸 따라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 시장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케어 테크놀로지다. 지금 대세가 뭐죠? AI잖아요. AI 메가 트렌드 맞나요? 시니어, 고령화도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향방은 누가 어떤 기업이 어떻게 튈지 모르겠고요. 기술 방향성도 어떻게 달라질지 잘 모르겠지만 돌봄 일자리는 확실히 증가할 거다. 돌봄 관련된 기기나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다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뭐가 문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기에 갑자기 키가 클 때 무릎 관절이나
그런데 통증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율이 없다 해서 모든 연구진들이 세계적으로 주목하던 곳이에요. 근데 고령화가 36년 걸렸어요. 한국은 26년 그걸 단축하고 있어요. 정말 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키가 크는데요. 입을 옷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시설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변화의 준비가 안 되는데 저렇게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 100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차곡차곡 준비가 잘 됐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뜀박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까 일본이 우리가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인구는 1.2억 명이에요. 한국의 인구는 0.5억 명이에요. 그래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65세 이상 노인도 우리는 1000만 명인데 일본은 36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일부를 소비자로 본다고 했을 때 한국 시장만 가지고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직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만 놓고 비즈니스를 한다 했을 때 아주 성공적인 기업이 나오기 힘들다. 근데 의료기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해외 시장을 겨냥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글로벌이다. 고글로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저번에 없었던 건데 투자사를 위한 리포트가 최근에 발간된 게 있어서 봤는데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령화 사회에서 라는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이 산업 매력도도 높고 이슈 중요도도 높다라고 투자사들이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국제연구 제조 및 유통이에요.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했을 때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랑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의약 및 제조 및 유통을 하면 좋다라고 투자사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일반 비즈니스가 아니라요. 투자의 관점에서 돈을 벌려면 여기다 돈을 넣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령화 이슈 트렌드가 얼만큼 많은 단어들이 그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면 퇴행성 뇌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유병률 증가, 일상 활동의 불편함, 고령자 이동, 교통 안전 및 접근성 부족, 인지 저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앞에 투자자들의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또 다른 KT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고령화 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니어가 돈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노화 방지,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기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걸 봤을 때 매년 증가폭을 보시면 화장품, 요양, 의료기기 이렇게 10% 높고요. 용품은 아직 4%대예요. 여기 화장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노화의 종말이라는 보고서를 또 KPMG라는 데서 냈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 라고 해가지고 노화가 이제 실버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이게 미용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늙어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젊어 보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일하려고 했을 때 겉모습이 늙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미용의 관점뿐만 아니라 나를 가꿔야지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보고서를 낸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정말 아픈 분 질환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의료기기들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상으로 꼭 필요한 거에 관련해서 의료기기들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이제 미용의료 트렌드도 이쪽에서 나왔는데요. 비침습, 최소 침습이라고 해가지고 회춘하는 거 비즈니스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30대 후반의 백만장자, 그러니까 사실은 백만장자 이상이죠. 남자분이 38살인데 IT로 다 돈을 몇조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엑시, 출구 전략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몸을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생체 나이가 늙은 것 같아. 내 아들의 피를 나한테 주입해가지고 좀 젊어져 볼까? 하고 의사를 8명 고용하고 피도 주입하고 영양 간식 겸 영양제를 30가지 정도 매일 먹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 나이가 8살 줄어들고 또 뭐 줄어들고 이러고 있어요. 이 정도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우디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등등 한 사람들이 뒤에도 나올 거지만 다 이쪽에 돈을 넣고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프리미엄 시장인 거죠.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있고 나면 점점 내려오잖아요, 대중화 시장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주요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국내 주요한 시니어 스타트업, 아까 교수님이 판교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돈을 투자받고 있는가 보시면은 키어닥이라는 곳이 방문 요양 같은 걸 통해서 310억 원을 투자받았고요. 시니어 연구소가 123억 원, 그리고 케어링 같은 경우 750억을 투자받았어요. 사실 미안합니다. 다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위에 두 곳은 아직 매출이 미미해요. 근데 키어링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해 1,100억을 찍는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매출도 600억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게 뜰 거라고 보고 돈을 투자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좀 다르긴 하다. 그래서 같은 영역에서 뛰고 있는데 왜 투자받고 액수가 달라지고 있을까? 매출이 다르게 나오고 있을까? 사실 여기서 투자의 선두주자는 저 케어닥과 시니어 연구소였어요. 케어링은 오히려 투자금이 적다가 올 초에 갑자기 투자 받으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왜냐면 실적이 나오니까 거기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고요. 이제 혁신의 숲이라는 실버산업 분류도 데이터를 보면은 의료 관련 분야에서 이제 여기는 시설용품,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이 계속 커질 거예요. 요양원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방문 요양센터도 보이시고. 그런데 이제 저 케어링 같은 경우는 일원화해서 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케어 산업의 분류도를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분류한 걸 보면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약간 재활 관련된 기기들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제 기타 복지연구, 보건복지부에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휘리릭 살펴볼 건데요. 방문요양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케어링 같은 업체, 케어네이션, 요보사랑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광고를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트로트 모델들을 주로 광고 모델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60대 이상 분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분들에게 어필하려고. 그리고 이제 노치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데이케어 센터가 굉장히 지역 기반으로 30명, 50명 이런 단위로 작게 있었어요. 근데 대교 유입 후, 대교라는 데가 원래 어린이 사업하던 데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줄고 있으니까 비즈니스가 안 돼서 대대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구 라인을 가지고 1년 남짓 만에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가는 거고요. 복지연구 렌탈 쪽에서는 이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를 만드냐 아니느냐가 관건이 지금은 시장이에요. 근데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도 100만 원에 판매하는 상품을 80만 원이나 90만 원을 보조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샀어요. 이따가 오후에 가실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고령치나 연구센터에 가시면 그런 용품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투자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누가 다 무조건 복지연구 그거 받고 등급 판정 받고 하려고 노력하겠어. 난 돈이 있어. 쓸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랑스나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도 잘 팔리고 있고 심지어 저런 것까지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는 절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 관련이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저희도 이제 주거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 쪽으로 요즘 의뢰가 좀 많은 편인데 이제 그 실버 공공 임대주택에는 저런 비상폴, 안전 손잡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세면대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데를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띄고 계시는 시공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응급안전 모니터링 IoT 센서들, 어르신들 특히 독거 어르신은 정부 지원으로 가고 있고요. 좀 돈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사람을 쓰면서 해결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점점 IoT 센서 어떤 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환경이. 그래서 이제 그런 집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온도나 조명이나 이 블라인드나 습도 뭐 등등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많은 살균기 회사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시니어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음식. 저는 지금 저한테 제일 유명한 분야가 뭔가요? 하면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고령 친화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마시는 거 성공 사례는 많이 아실 거예요. 단백질 음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배달 음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요리하기가 힘들어지신데요. 그리고 좀 소화하기 좋은 식사들, 섭식 장애나 삼킴 장애가 있는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기저귀, 옛날에는 거부감 느끼는 용품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좀 일상화된 용품이고요. 그리고 배설 히어로, 큐어폰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그 경기도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방문도 했었는데요. 존엄 케어라고 해가지고 계속 누워있게 되신 인생 사기, 돌봄 영역에서 화장실 때문에 욕창 같은 거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누워서 비데처럼 쓰실 수 있는 기기를 만드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 옷을, 내복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미세 전기가 흘러서 근육을 강화해 준다거나 이스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입고 있으면은 근육이 점점 강화돼가지고 제가 평소에 들 수 없는 거를 10분의 1 무게로 들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뒤에도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전쟁 로봇 같은 것들이 상용화되면서 의료기기를 넘어와가지고 쓰이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이제 좀 액티브 시니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내가 몸은 생생한데 머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게임기나 이제 인지장애 저하를 막고자 하는 학습지 같은 것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1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해가지고 다른 잡지사들도 이런 책을 내볼까라고 하고 있을 정도고요. 일본에 보시면 아까 안경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오켄 마이아이 프로는 원래는 시각장애인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지나다닐 때 여기 안경 쓰신 남자분이 제 앞에 있습니다. 라고 영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8가지 언어를 번역해가지고요. 앞에 벽면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50cm 앞에 벽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였어요. 이제 이게 시니어분들이 점점 시력이 잘 좋지 않아지시면서 신문 보고 이럴 때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걸로 진화하고 있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어르신한테 일본 같은 경우는 차도 끓여 마시는 게 일상이지만 점점 요리하는 게 90대가 넘으시면 힘들어지신대요. 그래서 그 컵밥처럼 된 거에 수프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된 것들을 안 드실 수 없으니까 이 보온병을 1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내 자녀한테 연락이 가거나 보건복지사한테 연락이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시설.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일본 가면 엄청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지팡이에 센서를 달아서 길을 잃으면 찾아주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하이테크가 아닌데요. 생활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일본의 오사카 베리어프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의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아니 노인들이 뭘 이동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자녀집도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복지관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끔 저렇게 차를 탈 때 휠체어를 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의자가 180도 옆으로 꺾여 나와요. 그렇게 타시거나 이 스쿠터는 넘어지지 않게 커브길을 돌아도 그런 제어 장치가 있고 이제 간병사들이 어르신들 화장실 안 쳐드리는 것 때문에 허리가 많이 나간대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것들 이거 이따가 그 오후에 가시는 시설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자 주택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해 있다라는 것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이거는 일반 LH 주택공사 같은 데가 UR이라는 도시예요. 일본에는 그거 보시면은 그냥 일반 서민주택으로 공급된 건데 이 안전바 그리고 그 열쇠로다 문을 열거든요. 집을 보통 아직 일본은 도어락이 아니라 그러면 장바구니 같은 거 잠깐 놓으시거나 갑자기 어지럼증 오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잠깐 쉬실 수 있게끔 그래서 8차선 이상의 횡단보도에는 저런 의자가 있어요. 어른들 쉬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도 보시면 안전바가 굉장히 여러 개씩 부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안전바만 하겠다고 준비하시는 기업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낮은 휠체어를 타고도 세수하실 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 목욕 관련된 것도 보시면 목욕탕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할 때도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면 단이 되게 낮아요. 다 그렇게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견학 갔을 때 보면
이렇게 요행이 아니라 좀 큼직큼직하게 시니어분들을 배려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의 지하철도 오래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멈추고 휠체어 타신 분을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백화점인데 시니어 전용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갈 때도 앞, 뒤, 다 안과 밖에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인포그래픽으로 다 보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좀 키오스크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키오스크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로우테크, 적정 기술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밤양 많이, 밤양 적게 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우리는 막 옵션을 엄청 많이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시간 다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적용한 거고, 저 오른쪽에 있는 기계는 그냥 일반 마트, 동네 마트에 가면 흔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숫자가 크게 눈에 보이시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숫자 큰 거 말고 소리가 나요. 만엔 넣으셨어요? 4,300엔이니까 5,700원 거슬러 드릴게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옷 같은 경우도 요즘 시니어 패션 모델대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쁘고 예쁜 것도 신고 이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보시면요, 그 나이대 60대, 70대의 표준 체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소재가 부드러운지, 어떤 소재가 나한테 맞는지 측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동형 캐리어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요. 그 하네다 공항에 갔을 때인데요. 정보센터에 가면 치매 어르신하고 같이 여행 다니는 것도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우리는 좀 그렇진 않죠. 공항에 가면은 저 배지를 받아서 가면 이제 모든 공항 직원들이 저분이 치매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험한 데 가시거나 멀리 가시면 가족들하고 같이 챙겨줘요. 그렇게 사회가 반응하고 있고, 이제 좀 저희가 일본에 가서 쓰는 콘텐츠들인데요. 좀 목욕으로 일본은 입욕 고령 지도 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 관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발전해 있고 자격증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식품 코너인데요. 다 보시면 스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만 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당뇨에 있어서 좀 재미난 트렌드를 하나 봤는데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케이크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맛있는 달달한 간식.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당뇨 환자용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맛있나요? 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케이크를 먹고 싶고 단 걸 먹고 싶은 욕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녹진한 단맛을 느끼고 싶었는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맛보고 뛰시려고 하더라도 똑같은데 훨씬 작게 만들어서 진짜 찰나의 행복을 보시게끔 하는 형태로도 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약간 철학이 아닌가. 그리고 요거 연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하고 계속 물동량을 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오고 가고 있나. 왜냐면 저희 캔디도 중국에 납품을 하거든요. 아주 소량이지만. 근데 중국에서의 트렌드는 한국의 건강식품, 이름 없는 것도 엄청나게 수입을 해가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거를 자기네도 못 믿겠다. 이거는 수입산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비타민이랄까? 그러니까 저희는 정관장만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 영양제로는. 근데 그거 말고 중소기업의 OEM 브랜드 같은 것들이 막 500억, 1000억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할 정도로 원래 기존의 유통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신상품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쿠텐이라는 일본의 1등하는 온라인 기업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접근성 원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1억 명의 일본 사람들이 라쿠텐의 온라인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하고 있대요. 온라인으로 봤을 때도 편리하고 쉽게끔 아까 중국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전구를 통해서 택배원들이 시니어들 집에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생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남하고 경쟁 관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북 바이오, 우성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혁신 세미나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에 탐방 갔다 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재활 관련된 의료기기 연구 갔다 오신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재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완치, 그러니까
더 정상에 가까워지는 걸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실 시니어분들이 요양원에 한국에서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죽는다고들 생각하세요. 거기서 뭔가 정말 요양을 받아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개념이 한국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세미나에서 소름 끼치게 놀랐던 거는 요양을 받으시러 들어오신 분들이 무리노카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저귀를 벗으셔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정해진 시간마다 화장실 가니까 어린아이들 배변 훈련 하듯이 그걸 시킨대요. 그러면은 간호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기저귀 가는 게 더 싫대. 그래서 그걸 습관을 들이면 이게 서로 노력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완치율이 96%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적극 섭외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제 우리 집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집에서 일단 가져와야 되는 용품에 내가 쓰던 수건, 내가 쓰던 액자, 사진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집처럼 꾸며놓고 최대한 여기를 빨리 나가겠다라고 해서 병원과 간호사와 이 어르신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배치된 의료기기는 다 그 도움이 되는 자립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놀랄만한 사실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싱가포르도 고령화가 심각한 아시아 국가예요. 사실 아시아 국가들 중에 고령화를 겪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디가 남았어요? 라고 하시면 아프리카만 남았어요. 전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속도의 차이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AI만큼 시니어도 메가트렌드 시장이에요.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심지어 AI는 또 색다른 무슨 기술이 나오면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나 상황만 다르지 다 겪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런 쪽에 방향을 주시고 괜찮은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변주곡을 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아지지 않을까. 시장은 무척 크니까. 근데 그만큼 경쟁자도 많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국가가 나서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향성은 건강하게 먹기예요. 단 거 팔지 마, 뭐 하는 거 팔지 마 라고 해서 계속 건강식을 곳곳에 세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단차를 다 없애고 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그 번화가거든요. 청담동 같은 곳이에요. 근데 밑에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끔 길 깎아버렸어요. 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캄퐁이라는 주거지인데요. 왜 노인은 노인끼리만 살아야 돼?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3층에는 노인이 살고 4층에는 어린이 보육원을 두고 1층에는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강제로 먹지 말고 푸드코트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을 다 오게 하고 지하철역하고 연결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패턴은 다르지만 고령화에 정말 많이들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칼럼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미국의 트렌드를 6번에 걸쳐서 썼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조회수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떴는데 뭐냐면 이제 대학 연계형 은퇴마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지방대들은 지금 벚꽃 엔딩이라고 해서 문 닫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아시죠? 이렇게 유명한 대학조차도 그 시설,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건물을 하나 지은 거예요. 실버타운. 근데 액티브 시니어 실버타운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학교 수업도 청강하고 돈 내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들으시고 그 식당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와서 알바를 하는데 이 학생들은 시급을 똑같이 받는데 미국의 대학은 시내랑 되게 멀잖아요. 근데 여기는 걸어가서 알바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교류가 되고 멘토링이 되고 이러면서 엄청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대학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조회수가 너무 올라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미국조차도 중장년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노인이 됐다, 몇 살 이상이다 이러면 오이씨 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같이 못하겠는데? 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기 위한 캠페인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제 CCRC라고 이거는 저희 교수님이 좀 관심 있으셨던 분야신 것 같은데 나이 먹을수록 이사하는 게 불편해져요. 마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900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제가 1층에 어떤 건물에 1층에 입주했다가 아파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아파지면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에서 A동에 살다가
치매가 시작되면 B동으로 이사한다거나 해서 어쨌든 제가 친숙한 동네에 계속 사는 거죠. 이제 그 개념들도 있고요. 미국은 워낙 상업적으로 발전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 대신에 돈이 없으면 또 저런 서비스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아놓은 연금, 자산 축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옵션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은 초고위층, 초상류층, 그 다음에는 거의 복지 영역 이렇게 딱 두 개로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는 미국 사례가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나이 먹는 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그걸 또 한국도 벤치마킹해서 서울에서 불암산이라는 힐링타운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오후에 갈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 다 하실 수 있고 저게 시니어의 눈으로 본 것들이거든요. 젊은이의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노인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달라요. 이런 걸 모르고 어떤 의료기기나 서비스를 디자인하게 되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기계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왜 알아야 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서비스를 디자인하면 쓸모없는 상품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휙 지나가면 이제 회춘에 투자하는 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시장 전망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치매 관련된 상품도 좋고 나이 먹었을 때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을 좀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다양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100세 장수하신 분들과 가속노화, 제 나이 때 가속노화가 있거든요. 너무 핸드폰이나 기계를 많이 사용하면 전자파나 등등 운동 안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빨리 늙는다고요. 근데 이제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커뮤니티랑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장수 식단,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라는 시사점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고요. 부모님하고 제가 원주에서 밥 먹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창업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서데이지가 안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발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픽스미디어의 김동삼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회사가왜 여기 와서 말씀을 나눌까요? 저희 원주 의료기기는 199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 테크노밸리라는 재단이 생긴 지는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2013년도에 생긴 건물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도시를 만드는 작업에 같이 동참을 했고 처음에는 교육이 먼저다 해서 의료공학 교육센터를 먼저 진행을 했고 또 아까 보셨던 1층의 의료기기 상설 전시장도 전국에 최초로 구축해놓은 당사자였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양명배 본부장과 함께 20년 넘게 의료기기를 했습니다. 제가 의료기기 제조를 한 건 아니고 의료기기 마케팅 지원 기관과 기업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각종 해외 전시회라든가 이런데 우리 기업들 제품을 싸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하면서 마케팅을 많이 협력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올해 20주년이 됐습니다. 20회째를 맞이하는데 그런 행사들도 저희가 도맡아서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 오늘 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업 자료를 받고 쭉 봤더니 1999년도에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 약 20년, 10여 년 최근에도 계시지만 베테랑들이세요. 이미 벌써 경험한 걸 다 경험해 보셨고 왜 이 마케팅에 계속 도전을 하시는지 이제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초심 때 잃어버렸던 지금은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놔서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생각했었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 여기 원주에 상장한 기업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업체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4명, 5명 가지고 직원들 가지고 창업할 때부터 쭉 봐왔고 상장하는 것까지 봐왔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참 어렵죠. 지금 의료기기
장치 이런 분들도 계신데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특히 의료기는 상당히 어렵죠.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창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하는 과정도 봤고 실패하는 과정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오래 하다 보니까 저 기업은 성공할 것 같아. 저 기업은 실패할 것 같아.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차이가 있는지 의료기기 전시회란 TV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 박람회 왜 참가하십니까? 저 빨간 부분은 큰 우리 기관들 같이 나가는 기관들이 하는 얘기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수출 활성화를 하겠다. 탑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매출 증대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명분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지원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거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번 기회에 해외 시장도 한번 나가보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제품 소싱도 해서 이번에 수입도 한번 좀 해볼까? 지원금 준다는데 우리 인력들 몇 명 데려가 볼까? 인센티브 관광처럼 좀 해볼까? 네. 박람회 참가하는 자체를 우리 회사는 홍보를 하죠. 각종 SNS에 사진 정리해서 나에게 박람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 팬분들이 화이팅, 무슨 좋은 결과 되길 바래요. 이런 거에 거의 끝인다는 얘기죠. 자가 진단을 하셨습니까?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진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죠. 제품의 경쟁력이 있습니까? 좀 유익성이 있습니까? 인허가는 획득하셨습니까? 곧바로 바이어를 만나도 바이어가 수입할 수 있는 어떤 준비 태세가 다 돼 있습니까? 영어가 되십니까? 이 자기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진단이 안 되면 나가면 계속 헛바퀴만 도시고 끝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자기진단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참가 후 계획은 다른 또 박람회를 물색해 본다든가 사진자료 정리해서 SNS에 올린다든가 또 카탈로그를 정리한다든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거에 바쁘지 다음 프로세스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참가 프로세스는 참가 신청하고 바이어 초청하고 부스 준비, 부스 운영, 획득한 리드 관리 이렇게 5단계로 대부분 나눠지죠. 참가 신청은 박람회 정보를 비교하고 빨리 신청을 하고 합니다. 단독 참가 시에는 한 1, 2년 전에 유명한 박람회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해서 내후년이라도 참가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바이어 초청 이거 상당히 많이 안 하세요. 내가 거기 박람회에 나가니까 아는 바이어들한테 누구한테 계속 정보를 줘서 우리 거기서 만나자 독려를 해야 됩니다. 부스 준비야 우리가 공동관으로 참여한다거나 기본 부스를 준다거나 이러면 별로 안 되지만 독립으로 나간다면 뭔가 디자인부터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부스 운영에도 여러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뒤에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획득한 잠재 고객 관리입니다. 이 관리 고객들을 잠재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거의 승패가 나눠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박람회 선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원기관에서 공동관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면 어떤 전시에 나갈까 이런 것부터 서치를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람회 규모가 크냐 작냐 또 박람회 연수가 몇 회째냐 몇 년째 되고 있냐 그래서 참가업체 규모 요 하나 둘 세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전시 주최자들은 장소를 임대해주고 그 수익을 잡아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다음 박람회를 준비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장소를 다 채울 수 있는 참여업체가 많다는 것, 즉 참가업체 규모가 많고 오래될수록 상당히 인기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는 작은 박람회도 희망을 걸고 갑니다만 가급적이면 큰 박람회에서 여러 리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좀 올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박람회 선정 기준은 큰 규모의 박람회를 우선으로 좀 선정을 해서 좀 해보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가 신청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참가 신청서 내세요. 회사 소개서 하고 카탈로그 보내주세요. 또는 뭐 참가 인력 프로필 주세요라고 하죠. 국내외 이런 에이전시가 없다는 전제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박람회 그 메인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에 가시면 뭐 여러 가지 그 박람회 성격에 따라서 내비 규정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 업체들이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지원 사업 잘 안 받으세요. 의료기기들 좀 성장을 하면 자체적으로 바이어를 찾아서 자체적으로 자기 독립 부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클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신청을 하는 직원들이 직접 신청을 해본다든가 자기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년도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고요. 또 자리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면 그 빈 부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부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도면을 미리 확보해 놓으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칭으로 되어 있는 전시장이라든가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있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비치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자리가 비었는지 나중에 문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동선도 파악할 수 있게끔 도면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셔라. 부스 사이즈의 형평에 맞춰서 정하겠지만 현재 부스 시공사 주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공사도 좀 알아놔야 그 시공사에서 주는 도면이라든가 디자인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전시 주최사에서 이런 도면을 이런 공사를 하는 거라 해서 제출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신청 서류부터 시작해서 도면,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제일 많이 빠먹는 것 중에 하나가 참가 인원 및 바이어 출입증 발급을 소홀히 해서 비용을 내고 들어간다거나, 또 현장에 가서 현장 사무국에 찾아가서 싸움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그 국제적으로 보면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무지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챙겨라. 그리고 우리 제품을 DP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추가 교육분 신청 방법들을 반드시 숙지하시는데 이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 나중에 우리가 기업이 조금 성장한 이후에 하게 된다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항상 1, 2년, 최소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이어 초청. 누군가 했어요. 참가 6개월 전부터 100건이 넘는 메일 발송. 100건도 사실은 작죠. 부스 확정 이후에 우리 바이어들한테 최대한 홍보 및 초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 거기 나가. 그러니까 우리 좀 만날래? 우리 이런 박람회가 있는데 너도 혹시 오니? 계속 이런 소통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바이어 공지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그 전시회 참가 소식을 계속 올리거나 메일을 보낼 때 전시회 정보도 같이 보내면서 우리 여기 나간다 이때 좀 보자. 또 전체 메일로 아예 그냥 다 보내가지고 참가를 공지하거나 또는 뭐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서 우리 회사에 이런 브랜드로 이런 기술로 나간다는 걸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바이어들이 미리 알고 올 수 있도록 이것을 부지런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에 방문하는 바이어 미팅 일정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현지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물론 바이어들도 있지만 부스 준비를 하시죠. 그러니까 작아도 눈에 띄는 디자인. 어떤 업체는 3x3 부스를 하나 줬더니 가만히 고민하다가 벽을 그냥 화이트 천으로 싹 쳐버리고 가운데 데스크 하나 놓고 제품 하나 딱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데스크 위에 제품 막 올려놓고 막 현수 막 갖다 걸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보다도 이거 뭐지? 이거 못 보던 건데? 특이한데? 라는 시선을 끌 수 있는 부스 디자인이 조금 필요하다. 기본 부스를 주던 독립 부스를 주던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눈을 좀 끌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시공사에서 디자인 제안도 나오고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디자인해서 제품과 맞는 컨셉 또 맞는 색상으로 해서 조금 컨셉을 좀 하셔라라는 거고요.
부스 준비할 때 요즘에는 많이 또 좀 바뀐 것 같은데 간이 출입용 인보이스를 반드시 받아서 전시 제품을 통관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가지고 들어갈 때 신고를 하고 반드시 그것을 반출하는 신고를 해야지만 제품을 받을 수가 있고 들고 나갈 수가 있죠. 이거는 국가별로 한 번씩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좀 팁이 나올 텐데요. 경험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그리고 한 번쯤 어떤 마인드, 기업의 마인드, 성격에 따라서 현장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운영에 나옵니다. 부스 운영 전에 직원과 통역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역할 분담 및 교육을 반드시 아침마다 실시를 하셔라. 그리고 판매가 아니라 리드 발굴이기 때문에 상담의 흐름을 깨지 않는 것. 상담의 흐름을 깨지 않는 것.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접점 단계죠. 직접 만나기 때문에 모두의 세일즈 스킬, 현장 대체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부스 방문에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미소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hello,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부스 밖에서 관심 있는 고객에게는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도 띄고 또 상담자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특히 이런 경우 많아요. 상담자가 상급자에게 정보를 다시 잠깐만요 물어보고 그렇다네요. 이거 아주 극혐입니다. 극혐. 그 물어보는 동안에 그 바이어는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아주 극혐입니다. 모르면 아예 자기가 뭔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앞장내서도 안 되고 그 전문 지식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을 먼저 대하게 하세요. 요게 바이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물어볼 걸 왜 나와 있어? 그렇죠? 말만 통하면 안 되니까. 통역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교육을 시키고 카탈로그를 주고 미리 보낸다든가 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저희가 수출 상담회라든지 방문담회 할 때는 기업들하고 통역들 교육을 최소한 3시간을 시킵니다. 자기 스태프하고 자기 직원들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들이 공부를 안 하면 감점 대상이 돼서 다음에 그 에이전시는 쓰질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급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변명할 수 있고 자기가 대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일 물어보는 거, 이게 마지막 물어보는 거죠. 가격과 노큐. 이거에 대한 즉답을 요구하는데 잠깐만요. 의논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이런 모습도 정말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인 거죠. 오늘 질문이 있으면 오케이 내가 한국에 돌아가거든 너의 명함에서 자세히 기술해서 너한테 스페셜시라는 문서를 좀 보내줄게 라고 하든가 그 사람을 띄워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억에 남을 이벤트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상품 전달 이벤트를 하는데 누구든지 다 주지만 마치 추첨해서 주는 것처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부스 운영 중에 제일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뭐냐면 체력 관리였어요. 체력 관리. 첫날부터 달리시는 분들 이거는 좀 삼가의 주식사라고 하는 게 호텔에 모이시면 3, 4, 5 가셨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술 드시고 밤에 또 바이어하고 술 드시고 한 3일째 되면 벌써 골골 하셔가지고 마지막 미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밤에 바이어가 찾아오는데 직원을 보내야 되나 이 체력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도 좀 하셔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박람회에 다녀와서 바이어 관계 유지하는 게 필수죠. 아까 제가 자가진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질문을 드리면 해외 마케팅을 꿈꾸고 해외 시장 진출을 꿈꿀 때 해외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회사는 사실 거의 99%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제품을 전시해놓고 누군가 와서 찾아주고 관심을 보여주길 바래요. 그게 우리 한국 기업들의 습성입니다. 내 제품에 대한 거 나 자부심이 높아. 분명히 진행하다 보면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올 거야. 기다리는 마케팅을 많이 하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제품이 좀 격이 낮더라도 경쟁력이 낮더라도 적극적인 이 관리가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원 사업으로 보면 전체 아마 해외 박람회를 다 같이 다녀오셨어요. 명함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 사람들 다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영어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소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원기관 찾아가세요. 아, 저기 영어하는 사람 있죠? 나 이 사람한테 메일 보내야 되고 전화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나 이 사람한테 메일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한글로 써서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 좀 번역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능력이 되시면 영어 잘하는 친구, 일본어 잘하는 친구 고용하셔가지고 줄기차게 대화하세요. 줄기차게. 아, 너 그때 잘 갔냐부터 시작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아주 귀찮게 하는 거. 이게 성공의 해외 박람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바이어들은 매년 똑같이 와요. 전시회 매년 똑같이 옵니다. 보통 그 의료기기를 스타트해서 3년 내에 매출을 올리는 게 어렵고 3년 내에 매출을 올려도 해외 박람회에 나가면 3년 정도 있어야 바이어들이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저런 게 있네, 저런 업체가 있네. 다음 년도에 갔더니 쟤네 또 나왔네. 야, 뭐지? 3년 정도 되면 쟤네 자생력이 있네.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데 탄탄한가 본데.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정도 지나야 내 눈에 기억했던 업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최소 3년. 그러면 최소 3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갖기 위한 노력을 갔다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갔다 오셔서 하시는 방법들은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이오 관리 명단조차도 없어요. 초청할 수 있는 바이오도 없어요. 우리가 메일링할 수 있는 바이오도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매달려요? 지원기관한테 매달리세요. 지원기관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DB부터 지금 달라고 하세요. 국장님, 부장님 있잖아요. 아니면 그들한테 연락해서 좀 주세요.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주세요. 아니면 해외 마케팅에 관련된 담당자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바이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 소개시켜 주세요. 통역도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최소한 또 3-4명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파티가 나가야 돼요. 내 제품을 알고 있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 힘이 언제쯤 발휘했을까요?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죠. 코로나 때 그런 인맥을 통해서 한국의 마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제품들을 찾는 어마어마한 것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의료기업체 항상 만나면 그래요.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합니까? 그럼 준비는 돼 있습니까? 그 준비성에는 자본이 많다면 인력들을 다 충분히 하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졸를 수 있고 스스로 귀찮게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성공의 거의 대부분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원주에도 상장한 업체 몇 군데 있죠. 그 업체들을 제가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업체들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정말 아마추어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달라붙었어요. 계속 달라붙었고 필요하면 초청을 해서 여기 있는 걸 보여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진성바이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중에 아닌 게 발각되더라도 킵해놓고 또 합니다. 또 반복. 박람회 참가보다 의미보다도 사실 이 획득 리드 관리와 운영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일링 하십니까? 해외 바이어한테 메일링 하십니까? 어떤 제품이 나왔어? 아니면 내가 어디 참가했어? 또 이런 기술로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하고 있어? 기관에서 인증됐다? 이걸 국내에서만 하고 계신다면 해외에도 지금부터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누군가한테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상 진출을 노리신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하셔라. 그래서 아직도 바이어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인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유의미한 바이오를 만난다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요 지금 대화의 내용은 여러분 주식회사 메디아는 아시나요? 창업보육센터에서 한 3, 4명의 대학원생들이 시작을 해서 상장까지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 그 고객, 물건을 사는 사람 고객을 초청을 해서 우리 세일즈맨으로 그 나라 사람을 활용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본.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서 바이어들을 상대하니까 오히려 신뢰성이 좀 높았다. 하나의 팁이 되겠죠. 그리고 앉아서만 기다리지 않았어요. 명함을 들고 다른 부스를 세일즈 다닙니다. 잠재 고객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한라인 형성 활동이 찾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우리 부스는 우리 직원들이 지키게 하고 전문가가 지키게 하고 저는 또 돌아다닙니다. 아까 참가 규모가 큰 박람회일수록 이런 활동이 더 톡톡한 효과를 보는 거죠.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쳐다보고 이런 직원들이 있는 회사가 있고 계속 일어서 있고 사장님하고 우리 해외 통역사들은 계속 부스를 돌아다닙니다. 발가락이 부르틀 때까지.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3년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를 찾아가서 OEM 제안을 했어요. 시장 파악을 하고 자기 진단을 했더니 우리 제품을 어떤 글로벌 기업이 OEM으로 받아서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 찾아갔습니다.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있고 그 회사보다 더 싸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초청을 했고 그 업체가 한국에 와서 기술력도 검증을 하고 경쟁력도 검증을 했어요. 가격도 맞췄어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사실 의료기기 저희가 20년 넘게 하면서 해외 시장들이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은 창의적인 제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거의 뭐 국내외에 이미 벌써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죠. 그럼 비교해서 이 틈새 시장을 어떻게 노리지? 전체 시장이 뭐 몇 조 달러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라도 좀 끼워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지? OEM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효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유통사들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기관들도 이제 그런 데를 좀 부르긴 하는데 일반적인 수출 상담회는 코트라에서 해외 지사에다가 이런 수출 상담회안이 참가할 바이어를 모집해서 그냥 검증도 안 하고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해외 전시회 나가면 대기업도 나와 있고 작은 기업도 나와 있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고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걔네가 하고 있는 품목 중에 우리랑 관련이 된 거라면 계속 집어넣고 귀찮게 하세요. 그리고 더 싸게 만들어주겠다. 디자인도 경쟁력이 있게 하겠다. 이걸 3년 동안 부지런히 하셔야 반응이 좀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거나 그걸 등한시한 업체들은 지금도 3, 4명의 직원을 가지고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 저희가 원주에서 창업을 시작한 의료기 업체가 5군데입니다. 5군데. 처음에 2001년도에 5군데가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메디아나 CU 메디컬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약 200여 개로 넘어갔죠. 그 중에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 쭉 이제까지 제가 지켜온 바에 의하면 활동과 적극적인 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핑계를 대고 있더라. 우리 그런 직원이 없어요. 언어 능력이 없어요. 바이어도 물어다주는 바이어만 상대를 했어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 뭐 성남 뭐 시도 그렇지만 제가 전국 어딜 가더라도 지원 사업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 똑같은 패턴이고 지원 기관이 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서 마치 기대를 걸고 움직이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죠. 우리 기업들. 우리 기업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원만 받고 그거 행사에 참여했다는 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진성 바이오다 뭐 어떤 바이오다라고 하면 계속 연락 취해보고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컴플레인하고 이 사람이 하면서 그 활동을 계속 하시느냐 안 하시더라고요. 기업들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 그냥 뭔가 지원해 주나 보다 혜택이 있나 보다라고만 같이 다니시는 거지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없더라. 그래서 그 적극성을 좀 가지고 행운도 착실히 준비해온 자에게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기업인 또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게 만드는 방법, 이게 CEO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소통 능력이 없다면, 해외 소통 능력이 없다면 국내에 집중하세요. 시간 뺏깁니다. 돈 뺏깁니다. 정말 제가 그 기업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고, 제가 준비한 건 간단하게 20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오스크 LED 회사도 있고, 뭐 진단 측정기, 뭐 배기가스 추출부터 시작해서 오염 측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체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게 콜라보 제품입니다. 저희가 롯데정보통신하고 UX 사업을 하면서 키오스크를 만들었어요. 그 키오스크를 자가진단하게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혈압계, 맥파, 피부 측정기를 다 머지시켜 놓고 혼자서 키오스크로 조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알리바바 헬스케어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규제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원주에서는 한 10몇 대를 만들어 놓고 롯데정보통신하고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규제 완화 지역이기 때문에 원주시에 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에서 그런 콜라보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 피부 미용기기도 하나의 기능보다 요새 몇 가지 기능이 나오죠? 막 6, 7가지 기능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의료기기도 뭔가 접목시켜서 콜라보 제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시력 측정이라든가 안구 뭐 우리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콜라보를 할까? 키오스크 화면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우리 기기를 붙이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품을 머지시키면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더라. 요즘은 그런 게 먹히는 시대니까 아마 성남에 돌아가시면 지금 뭐 척추 치료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뭘 조화롭게 꾸미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이 나올까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성남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도 아직도 해외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있다면 한번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 고령층화 용품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지용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내외 공간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해놓은 패널이 장착되어 있다라는 거지. 모델품도 아니 비대 기능이 추가가 된 용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맞아. 좋은 걸 사야 돼. 좋은 걸 사야 돼. 기능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실 때 수냉이 좀 가능해요. 그걸 수리하면은 전부 다 보니까 죽고 보여요. 최대한 박수해 주셔야 걸음을 걸으실 맛. 내려올 때는 앞으로 쏠려서 낙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카메라로 보면 싫어하니까 얘는